조선시대 한양, 아직 해가 채 뜨기 전에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한옥들이 늘어선 거리, 아침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아낙네들,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주막주인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부터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꾸르릉, 꾸르릉.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꽈광,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00년 넘게 서 있던 기와집들이 종이집처럼 우수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침 하늘을 찢었습니다. 기와장들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굵은 대들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하늘을 가렸습니다. 권세 높던 양반집 저택도, 장인들이 정성껏 지은 정자들도 모두가 예외 없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먼지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허가 된 한양 한가운데 단 하나의 정자만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이, 기울어짐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정자를 지었기에 하늘도 무너뜨리지 못한 걸까요? 이것은 한쪽 눈을 잃어 모두에게 멸시받던 한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비웃던 자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그가 지은 것만은 하늘도 땅도 꺾지 못했던 그 기적 같은 진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하루 종일 걸어야 닿는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길다리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애꾸 길다리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길달은 어릴 적 나무를 다듬다 튄 나무 파편에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꾸가 온다. 애꾸 손에 맡기면 제대로 되겠어? 애꾸는 저리 비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은 길달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고 어른들은 그가 지나가면 침을 뱉었습니다. 저것 봐. 애꾸가 또 나무 만진다고 설친다. 한쪽 눈으로 뭘 제대로 보겠어? 저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지. 우리 집 일은 절대 저런 놈한테 맡기면 안 돼. 재수 없어 죽겠네. 길달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나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떨어진 나무 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집에 돌아가면 밤늦도록 그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길달이 사는 곳은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길달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아무도 그를 애꾸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움막 안에는 길달이 만든 나무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정교하게 깎아낸 꽃무늬,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새 조각, 사람의 얼굴을 닮은 목각 인형들,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부자 김진사가 환갑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장터는 색색의 비단으로 장식되었고 온갖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모여들었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김진사가 새로 지은 정자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대목장 석주를 불러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정자였습니다. 자, 이제 모두들 제 정자를 구경하시죠. 김진사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붉은 천이 걷히자 화려한 정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칠한 기둥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정교한 조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최고급 기와로 덮여 있었고 난간에는 용과 호랑이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석주 대목장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석주 대목장은 잘난 체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길달도 멀찌감치해서 그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정자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기둥의 결합 부분, 지붕의 하중을 받는 대들보, 바닥의 판재들. 길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하긴 하지만 나무의 결을 무시하고 지었어. 기둥과 기둥을 억지로 끼워 맞춘 흔적도 보이고 저건 오래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길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말한들 누가 애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꾸,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길달을 발견한 마을 청년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김진사님의 정자를 구경하겠다고? 내 주제에? 꼴에 목수랍시고 남의 솜씨나 구경하러 왔나? 내가 평생 모아도 저런 건 못 짓는다, 애꾸야. 청년들이 길달을 밀쳤습니다. 길달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나무 조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 청년이 그 나무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길달이 며칠 밤을 꼬박 세워 깎은 작은 새 조각이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었는데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섬세했습니다. 오, 이거 꽤 괜찮은데?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애꾸. 길달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가도 되겠네. 청년은 그 조각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저한테 주려고 만든 거예요. 길달의 조카 송이가 달려왔습니다. 올해 7살인 송이는 길달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송이의 어머니, 즉 길달의 누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송이의 아버지는 송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길달은 가난했지만 송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뭐야, 이 꼬마는? 청년이 비웃었습니다. 삼촌이 저한테 선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돌려주세요. 송이가 용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년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애꾸의 조카도 애꾸네. 이것 봐, 애꾸 유전자는 대대손손 이어지나 봐. 그들은 새 조각을 송이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송이가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주세요. 제발 돌려주세요. 송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길달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청년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만하게. 아이한테 줄 선물이네. 길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어 주춤했습니다. 길달의 한쪽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여기 있어, 꼬마야. 청년은 새 조각을 송이에게 던져주고는 친구들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송이는 그 조각을 소중히 두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길딸은 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송이야. 삼촌이 더 예쁜 거 많이 만들어줄게. 송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길딸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딸은 움막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기름등 하나가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딸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를 만지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무도 내 진짜 실력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삶을. 길딸은 움막 구석에 쌓인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깎은 목각 인형들, 섬세한 꽃무늬 조각들, 아름다운 나무 상자들, 모두 완벽한 작품들이었지만 세상은 그것들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때 잠결에 송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최고예요. 길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적어도 송이는 나를 믿어주지.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야. 하지만 길딸은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동반할 것인지도. 며칠 후 한양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세가 높기로 유명한 박대감이 자신의 저택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를 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팔도의 유명한 목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박대감은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양에서 가장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다른 양반들을 질투하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정자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내 정자는 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전체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할 것이다. 박대감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전국의 유명 목수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석주 대목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박대감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짓는 정자는 조선 최고입니다. 임금님 궁궐의 정자도 소인이 지었사옵니다. 오호 그래. 하지만 내 정자는 그보다 더 훌륭해야 해. 박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석주 대목장 외에도 여러 명의 대목장들이 모였습니다. 전주에서 온 만석, 개성에서 온 철봉, 평양에서 온 득춘, 모두 자신의 지역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성 목수가 여기까지 왔나? 개성은 상인이나 잘하지, 목공은 우리 전주가 최고지. 뭐라고? 평양 목수를 무시하는 거야? 너희 남쪽 놈들은 나무 고르는 법도 모르면서. 대목장들은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누가 박대감의 정자를 맡아 큰 돈을 벌 것인가였습니다. 박대감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좋아, 너희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 각자 자신의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 하나씩을 만들어와. 내가 직접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자에게 정자 건축을 맡기겠다. 대목장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길딸의 움막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길딸이 있나? 문을 연 길딸은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은 평소 길딸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길다리, 한양으로 가야겠네. 예, 한양이요? 박대감 댁에서 목수를 찾는다더군. 전국의 목수들이 다 모인다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한 명 보내야 하지 않겠나? 길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 내가 애꾸인 건 알지. 하지만 어쨌든 넌 목수잖아. 우리 마을 체면도 있고 그냥 형식상 가주게. 어차피 선택받을 리는 없겠지만 말이야. 이장의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딸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무시하는 목적이었지만 한양에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길딸의 대답에 이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새벽에 출발하게. 창피만 당하지 말고. 이장이 떠나자 송이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삼촌, 한양에 가요? 그래, 송이야. 삼촌이 잠깐 다녀올게.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길딸은 송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목수들 사이에서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 또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게 될까? 하지만 길딸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새벽 길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연장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송이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송이야, 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이웃 아주머니 댁에 있어. 알았지? 네, 삼촌.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꼭 이기고 와요. 송이의 응원에 길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송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길딸은 자신의 한쪽 눈을 가린 천을 만지작거리며 걸었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 넓은 마당. 길딸은 그런 곳을 처음 봤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목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연장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길딸의 남루한 옷과 낡은 보자기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길딸이 그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서자 주변 목수들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천을 두르고 있네. 설마 애꾸? 에이, 설마. 애꾸가 여기까지 왔을 리 없지. 하지만 길딸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 정말 애꾸잖아. 하하, 애꾸가 목수 경쟁에 왔다고? 이거 웃기는데? 석주 대목장이 길딸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야, 저기 좀 봐. 애꾸가 여기 왔어. 애꾸가. 다른 목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길딸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박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집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나? 좋아. 그럼 각자 자신의 솜씨를 보여줘. 나에게 감동을 준 자가 내 정자를 짓게 될 것이다. 목수들은 앞다투어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박대감 앞에 내놓았습니다. 석주는 정교한 목각용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오칠로 반짝반짝 빛났고 비늘 하나하나가 섬세했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박대감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만석은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목함을 내놓았습니다. 철봉은 정교한 문사를 보여줬습니다. 득추는 아름다운 목판화를 선보였습니다. 박대감은 각 작품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수들은 서로 자신의 작품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박대감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길딸에게 향했습니다. 저기 저자는 누구지? 너도 목수인가? 길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대감마님. 오호, 그런데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네. 왜 그러는 거지? 길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뭐, 애꾸라고? 박대감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애꾸가 목수를 한다고? 이거 재미있는데. 다른 목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석주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대감마님, 저런 자는 그냥 돌려보내시죠. 한쪽 눈으로 뭘 제대로 보겠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흥미가 생긴 듯 했습니다. 아니야, 재미있잖아. 애꾸 목수라. 자, 너도 뭔가 만든 게 있으면 보여줘봐. 길딸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다른 목수들의 화려한 작품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뭐야, 저게? 만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오칠도 안 하고, 조각도 없고, 저게 작품이라고? 철봉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복잡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라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음새가 완벽했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부분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마치 원래 하나의 나무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접착제나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상자는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뚜껑은 마치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박대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길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깎았습니다. 대감마님. 나무가 원래 자라던 방향대로, 나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박대감이 되물었습니다. 예. 나무는 살아있을 때 이미 자신이 어떤 형태가 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나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석주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무가 목소리를 낸다고? 이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 다른 목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자는 단순했지만 만질수록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대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집사가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런 애꾸를 쓰시면 체면이 깎입니다. 저 유명한 석주 대목장을 쓰시는 게. 닥쳐. 박대감이 집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길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딸의 한쪽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보이는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재미있어. 너희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 석주, 만석, 철봉, 득춘. 그리고 이 애꾸까지. 너희 다섯이서 내 정자를 함께 지어라. 각자 맡은 부분을 완벽하게 만드는 자. 그 자에게 가장 큰 상금을 주겠다. 목수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석주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누가 어떤 부분을 맡습니까? 석주는 정자의 기둥과 대들보를 맡아라. 만석은 지붕, 철봉은 바닥, 득추는 난간과 계단을 맡고. 박대감이 길딸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애꾸 너는 정자 모퉁이에 작은 장식 기둥이나 만들어. 그것도 못하겠나? 할 수 있습니다. 대감마님. 길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석주가 길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애꾸야, 내가 감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명심해라. 여기는 내 마을 구석진 움막이 아니야.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넌 다시는 몫으로 살 수 없을 거다. 길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장들을 조용히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목수들에게는 박대감 저택의 행랑채 한 곳이 숙소로 주어졌습니다. 석주와 다른 대목장들은 넓고 좋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길딸에게는 가장 작고 습한 구석방이 주어졌습니다. 길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내일 사용할 나무들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박대감이 준비한 나무들은 최고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딸의 눈에는 뭔가 불편한 점이 보였습니다. 이 나무들 너무 빨리 베어냈어. 제대로 말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텐데. 하지만 길딸은 박대감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맡은 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길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기름등 불빛 아래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송이야, 삼촌이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삼촌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 뒤편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정자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생각이었습니다. 목수들이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석주는 중앙에서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고 만석은 지붕 재료를 준비했으며 철봉은 바닥 작업을, 득추는 난간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길딸은 정자 모퉁이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목수들이 웅장한 부분을 담당하는 동안 길딸은 보이지도 않을 작은 장식 기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 애꾸한테 딱 맞는 일이네. 석주가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나 일해, 애꾸야. 우리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만석도 거들었습니다. 길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나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수들은 박대감이 준비한 최고급 나무들을 선택했습니다. 광택이 나는 은행나무, 단단한 느티나무, 비싼 향나무. 그들은 나무의 겉모습만 보고 골랐습니다. 하지만 길딸은 달랐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다른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나무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 애꾸, 너 뭐 하는 거야?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길딸은 휘어지고 울퉁불퉁한 소나무 한 토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쓰려고 합니다. 뭐, 그 쓰레기를? 만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 정말 한쪽 눈이라 제대로 못 보는구나. 저기 좋은 나무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그 쓰레기를 고르는 거야? 이 나무가 좋습니다. 좋다고? 뭐가 좋은데? 휘어져 있잖아. 그래서 좋습니다. 길딸의 대답에 목수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자 완전히 정신 나갔네. 역시 애꾸는 애꾸야. 머리도 이상한가 봐. 목수들은 더 이상 길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로를 견제하고 방해하는데 더 몰두했습니다. 석주는 몰래 만석의 연장을 숨겼습니다. 만석은 철봉의 작업장에 물을 뿌려 나무를 망쳤습니다.
득추는 다른 목수들의 나무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돋보이기 위해 서로를 해코지했습니다. 박대감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하, 좋아, 좋아.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법이지. 하지만 길달은 그런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나무와 대화할 뿐이었습니다. 길달은 자신이 고른 울퉁불퉁한 소나무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의 저택 뒤편에는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길달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무를 땅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휘어진 쓸모없는 나무였지만 길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릴 때 강한 바람을 맞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휘었어. 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려고 속은 더 단단해졌어. 그리고 이 결을 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었던 곳에서 자란 나무야. 유연하면서도 강해. 길달은 나무의 이야기를 읽어냈습니다. 나무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계절을 보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모든 것이 나무의 결과, 색깔과 무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으며 어디를 자를지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나무의 힘이 가장 강한 곳이야. 이곳을 기둥의 중심으로 삼아야 해. 그리고 이 휘어진 부분은 자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야겠어. 이 휘어진 부분이 바람의 힘을 분산시켜 줄 거야. 길달은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톱질은 다른 목수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톱이 나무를 자를 때 나무가 스스로 갈라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쓱쓱쓱. 톱이 나무를 가르는 소리가 숲속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목수들은 박대감 앞에서 자신들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기둥을 보십시오. 이 굵기, 이 반듯함, 100년은 거뜬히 버틸 것입니다. 석주가 자랑했습니다. 박대감이 기둥을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오, 튼튼하구나. 저의 지붕 구조도 보십시오. 최고급 기와를 올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만석도 뒤질세라 외쳤습니다. 박대감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좋아. 다들 잘하고 있어. 그때 박대감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꾸는 어디 갔지? 아, 그자 말입니까? 석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쓸모없는 나무 덩어리 하나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포기한 모양입니다. 애초에 우리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 뭐, 애꾸는 원래 기대도 안 했으니까. 내버려둬. 박대감은 길달에 대한 관심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길달이 돌아왔을 때 그는 완성된 기둥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기둥이었습니다. 완전히 곧지 않았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었고 표면도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 흠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그것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게 뭐야? 기둥이라고? 휘어져 있잖아. 저걸 어디다 쓴다는 거야? 역시 애꾸는 애꾸야. 제대로 된 걸 하나도 못 만들어. 석주가 다가와 길달의 기둥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더 세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석주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반듯한 기둥을 똑같이 밀어보았습니다.
그의 기둥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길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는 원래 곧게 자라지 않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휘고 비를 맞으며 굽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힘에 대항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자연스러운 힘을 살려준 것뿐입니다. 헛소리.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기둥은 반듯해야 하는 거야. 내 것처럼 휘어져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약하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길달의 제안에 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해보자고. 내기를 하지. 내 휘어진 쓰레기 기둥과 내 완벽한 기둥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박대감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 재미있겠는데. 좋아, 시험해봐. 목수들이 두 기둥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게의 돌을 각 기둥 위에 올렸습니다. 석주의 기둥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하중을 견디느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길달의 기둥은 조용했습니다. 약간 휘어진 부분이 하중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무거운 돌을 올렸습니다. 석주의 기둥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더 무거운 돌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석주의 기둥이 중간에서 부러져 버렸습니다. 반면 길달의 기둥은 여전히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대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길달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억지로 반듯하게 만들면 나무의 자연스러운 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휘어짐을 살려주면 그 휘어짐이 오히려 힘을 분산시켜 더 강해집니다. 마치 버드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것처럼요. 석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내 나무가 원래 약한 나무였던 거라고. 하지만 다른 목수들은 이제 길달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애꾸지만 이 남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길달은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수들이 몰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길달이 대체 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달은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물기가 많이 남아있어. 이 나무는 속이 좀 썩었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 나무는 좋아. 강하면서도 유연해. 길달은 마치 나무들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나무를 만질 때마다 나무가 그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목수들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애꾸 정말로 나무와 대화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그들은 더 이상 길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점점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기둥들이 세워졌고 만석의 지붕 구조가 올라갔으며 철봉의 바닥이 깔렸고 득춘의 난간이 설치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정자였습니다. 박대감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길달만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정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지붕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바닥의 나무가 제대로 말라지 않아 나중에 뒤틀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길달은 박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뭐? 박대감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애꾸 주제에 뭘 안다고 지적질이야? 이 정자는 조선 최고의 목수들이 만든 거라고. 석주가 길딸에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야, 애꾸. 내가 우리 작업에 딴지 거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 넌 그냥 구석에서 내 일이나 해. 알았어? 길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자는 무너질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딸은 오직 자신이 맡은 작은 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자 모퉁이의 작은 기둥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부분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작업했습니다. 다른 목수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길딸은 기름등 불빛 아래에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나무가 가장 편안해하는 방향으로 깎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이 우연히 길딸의 작업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길딸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애꾸, 아직도 일하고 있나? 길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박대감은 길딸이 만들고 있는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기둥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정자 구석의 장식용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둥에는 놀라운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살아있었고 표면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조각도 없고 장식도 없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기둥을 만져보았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참 신기하구나. 박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길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애꾸, 넌 왜 목수가 됐나? 길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좋아서입니다. 대감마님. 나무가 좋아서? 예.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애꾸라고 부르며 무시하지만 나무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는 제 눈이 하나든 둘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제가 정성껏 대해주면 그만큼 저에게 응답합니다. 박대감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박대감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길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만들고 있는 정자가 과연 진짜 좋은 정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뭘 고민하는 거야? 조선 최고의 목수들이 만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애꾸 하나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네. 박대감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계속 휘어진 나무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정자가 완공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작업 끝에 박대감의 정자는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화려한 기와 지붕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았습니다. 정교한 조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고 난간의 장식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박대감은 대만족이었습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하다고. 이것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정자다. 그는 완공을 축하하는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과 권력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날은 박대감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잔치날 박대감의 저택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색색의 비단 천이 나북거렸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최고급 음식들을 날랐고 기생들은 아름다운 춤을 추었습니다. 초대받은 양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대감이 자랑하는 정자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자랑스러운 정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박대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이끌고 정자로 향했습니다. 붉은 천이 거치자 정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정말 장관이로군요. 손님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정자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연못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궁궐 같았습니다. 박대감이 가슴을 펴고 자랑했습니다. 이 정자는 조선 팔도의 최고 명장들이 모여 만든 것입니다. 석주 대목장, 만석 대목장, 철봉 대목장, 득춘 대목장 모두 한 분야에서 최고인 분들이죠. 석주와 다른 목수들도 으스대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정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대감이 손님들을 정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자 내부는 외부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었고 벽면에는 금박을 입힌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기둥들을 보십시오. 박대감이 자랑스럽게 기둥을 쓰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은행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100년은 거뜬히 버틸 것입니다. 손님들이 기둥을 톡톡 두드려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구조, 한양 최고의 기와장이가 직접 올린 것입니다. 바닥도 보십시오. 이 매끄러운 나무판들, 귀한 향나무로 깔았습니다. 박대감은 정자의 구석구석을 자랑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부러워하며 박대감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박대감이십니다. 이 정도 정자는 한양에 없을 것입니다. 대감님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대감은 우쭐해져서 코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감, 이 정자는 누가 설계한 것이오? 그는 한양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선비로 알려진 정선비였습니다. 박대감은 그를 특별히 초대했는데 그의 인정을 받으면 더욱 명예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정선비님, 설계는 바로 이 석주 대목장이 했습니다. 박대감이 석주를 가리켰습니다. 석주가 자랑스럽게 나섰습니다. 예, 소인이 직접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정선비가 정자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기둥을 만져보고 바닥을 살펴보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소? 최고급 은행나무입니다. 언제 베어낸 나무요? 그건 석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2달 전쯤입니다. 2달 전? 정선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대로 말리지 않고 바로 사용한 것이요? 아, 그게 석주가 당황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빨리 완공하라고 하셔서 정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무는 최소 1년은 말려야 하오. 그래야 나중에 뒤틀리지 않지. 그리고 이 이음새들, 그는 기둥과 기둥이 만나는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흔적이 보이는구먼. 석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박대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선비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시는 거 아니오? 보시다시피 정자는 멀쩡하게 서 있지 않소?
정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소. 하지만 뭐요? 큰 흔들림이 오면 이 정자는 무너질 것이요. 순간 정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은 정자가 무너진다고요? 저는 수십 년 경력의 대목장입니다. 경력이 많다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니요. 정선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건물은 화려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구조로 서 있는 것이요. 박대감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선비님, 그런 불길한 말씀은 하지 마시오. 내 정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바로 그때 정자 모퉁이에서 조용히 서 있던 길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선비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길딸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구석에 서 있던 이 초라한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천으로 눈을 가렸네 애꾸인가? 박대감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인은 길딸입니다. 이 정자의 모퉁이 부분을 맡은 목수입니다. 오, 그 애꾸? 박대감이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만 정선비님 말씀처럼 이 정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둥들이 나무의 결을 거스르고 있고 지붕의 하중이 고르지 않으며 바닥의 나무들이 제대로 말라지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길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애꾸 새끼가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나무를 압니다. 길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내가 하고 있잖아.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저자를 당장 쫓아내십시오. 잔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박대감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당장 꺼져. 내 주제에 감히. 길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정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잔치는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쾌한 순간을 잊으려는 듯 더 크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대감은 계속 자신의 정자를 자랑했고 손님들은 아첨을 쏟아냈습니다. 정자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밀치고 당겼습니다. 무거운 음식상들이 정자 곳곳에 놓였습니다. 정자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누군가 물었지만 풍악 소리에 묻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와 있던 길딸은 정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딸이 다시 정자로 달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착각인가 싶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진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꾸르르르르르.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감의 저택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정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기둥들이 흔들리고 지붕에서 기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퍼! 박대감의 저택 본체에서 대들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마치 장난감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 박대감이 절규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쓰러지고 담장들이 무너지고
기와 지붕들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뒤섞여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지진은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한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웅장하던 본체는 잔해 더미가 되었고 아름답던 정원은 갈라진 땅과 쓰러진 나무들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던 정자. 안 돼. 박대감이 절규했습니다. 정자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둥 몇 개가 부러졌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하던 조각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난간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석주와 다른 목수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작품이 단 몇 분 만에 이럴 수가. 석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그 무너진 정자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대감은 정자의 잔해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바로 그때 먼지 구름 사이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허가 된 저택 한가운데 먼지와 잔해 사이로 하나의 정자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정확히는 정자의 일부였습니다. 정자 모퉁이의 작은 부분 길다리 만든 그 부분만이 흔들림 하나 없이, 기울어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고 햇빛이 다시 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 속에서 기적처럼 서 있는 길달의 작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자의 대부분은 무너졌습니다. 석주가 만든 굵은 기둥들은 부러져 있었고 만석이 자랑하던 지붕은 반쯤 떨어져 나갔으며 철봉의 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득춘의 화려한 난간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모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부분만은 길다리 만든 작은 기둥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구조물만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어떻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선비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길다리 만든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무엇이 놀라우신 겁니까, 선비님? 박대감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선비가 기둥을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둥을 보시오. 다른 기둥들은 모두 곧게 만들려고 나무를 억지로 펴서 만들었소. 하지만 이 기둥은 나무가 원래 가진 자연스러운 휘어짐을 그대로 살렸소. 그래서 지진의 흔들림이 왔을 때 다른 기둥들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지만 이 기둥은 흔들림을 흡수하고 분산시킨 것이요. 그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음새를 보시오.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했소. 마치 장난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이것이 진짜 목수의 기술이요. 석주가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부러진 기둥과 길다리 만든 온전한 기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이 애꾸 하나만 못하다니.
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석, 철봉, 득춘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 모두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한 거지? 우리가 만든 건 그저 화려한 거칠애였을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박대감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저택을 바라보다가 길달이 만든 온전한 구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가. 그때 멀리서 길달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저택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용기가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박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석주의 아첨만 믿은 것도, 화려함만 추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무시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박대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길달. 예, 대감마님. 나를 용서해 주겠나? 너를 애꾸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너의 충고를 듣지 않은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길달이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다. 나는 사과해야 한다. 박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권력과 부만 추구하며 살았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만든 이 작은 기둥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박대감은 길달이 만든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진실과 정성이구나. 내가 만든 이 기둥처럼 작지만 진실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정으로 강하게. 박대감은 깊이 허리를 숙여 길달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 길달. 내가 이 늙은이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권세 높은 박대감이 천한 애꾸 목수에게 절을 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석주가 길달 앞으로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달 아니, 길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을 애꾸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만석, 철봉, 득춘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도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진짜 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술자였을 뿐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길달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뭐요? 석주가 물었습니다. 다만 나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나무의 목소리? 예. 나무는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다뤄지고 싶은지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나무를 억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길달의 말에 목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목수로 살았지만 진짜 목수가 무엇인지는 오늘에야 배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박대감의 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임금님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집사의 뒤를 따라 왕실의 관리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 절을 했습니다. 박대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임금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양을 덮친 대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 그러나 박대감 저택의 정자 일부가 온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을 만든 목수를 찾아 궁으로 데려오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길달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달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목수가 당신이요? 박대감이 나섰습니다. 예, 이 사람입니다. 길달이라는 이름의 목수입니다. 관리가 길달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길달의 눈을 가린 천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 길달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길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임금님께서 그렇소. 당신의 솜씨가 온 한양에 소문이 났소.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인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소. 박대감이 길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게 길달.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할 영광이야. 석주도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대목장의 자격이. 길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한쪽 눈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길달이 관리를 따라 말에 오르려 할 때 멀리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삼촌. 길달이 돌아보았습니다. 송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송이를 데리고 한양까지 온 것입니다. 송이야. 길달이 말에서 내려 송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송이는 길달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삼촌, 지진 때문에 무섭고 걱정됐어요. 삼촌이 다칠까봐. 괜찮아, 송이야. 삼촌은 괜찮아. 저 아저씨가 삼촌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길달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이 잠깐 임금님을 뵈러 가야 해. 임금님이요? 송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그런데 말이야, 송이야. 길달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정자를 만들면서 틈틈이 깎아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너 줄 선물이야. 공주님 인형이야. 송이가 그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만들어진 인형이었습니다. 작은 공주님이 치마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송이야, 약속해줘. 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잘 있을 거라고. 네, 삼촌. 그런데 삼촌. 응? 삼촌은 애꾸가 아니에요. 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예요. 송이의 말에 길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송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송이야. 내가 있어서 삼촌은 힘이 났어. 언제나. 길달은 송이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관리와 함께 궁으로 향하는 길달을 보며 박대감과 목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시다. 며칠 후 길달은 임금님을 아련했습니다. 임금은 길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의 솜씨와 지혜가 놀랍소. 오늘부터 경을 조선의 대목장으로 임명하겠소. 그리고 한양에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짓는 일을 경에게 맡기겠소.
길딸은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소. 경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소? 길딸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소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깨달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소인은 한쪽 눈을 잃었지만 대신 나무의 마음을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진정한 장인의 지혜로다. 그날부터 길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대목장으로서 한양의 중요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모두 튼튼하고 오래갔습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후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었고 여전히 나무를 사랑했으며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목수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나무를 억지로 다루지 마세요. 나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목수의 길입니다. 석주를 비롯한 다른 목수들도 길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저택을 다시 지을 때 길딸에게 부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소. 튼튼하고 오래가는 집을 지어주시오. 길딸이 지은 박대감의 새 저택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튼튼했습니다. 그 집은 훗날 박대감의 증손자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송이는 길딸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길딸은 송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송이는 훗날 훌륭한 교수가 되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결혼식 날 송이가 길딸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삼촌은 어떻게 그 모든 힘든 시간을 견디셨어요? 길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송이야, 나무를 봐.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눈에 묻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저 묵묵히 자기를 지키지. 나도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송이가 길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삼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송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딸은 늙었지만 여전히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떨렸지만 나무를 만질 때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길딸이 자신이 예전에 만들었던 정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이미 오래전에 새로 지어졌지만 길딸이 만든 그 작은 기둥 부분만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길딸은 그 기둥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둥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고맙다. 그는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딸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비록 한쪽 눈을 잃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었어. 훗날 사람들은 길딸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애꾸는 목수 길딸. 그는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세상을 가장 제대로 본 사람이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가 가르친 지혜는 1000년이 지나도 전해졌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것.
진정한 강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길달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전통 목공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길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무의 목소리를 듣고 나무의 결을 따르며 나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인의 길이라는 것을. 길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